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나눠지 파헤치는 경제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경제 뉴스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알아볼 소식은 기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실적입니다. 실적 얘기를 그렇죠. 네. 해볼 텐데 우리가 좀 더 설레는 마음으로 전해드리겠다, 경제 소식을. 그래서 경제 언박싱인데 네. 오늘부터는 약간 설렘 플러스 이거 잘 나올까? 이런 떨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긴장감이 있죠. 예, 모든 그 주주들이나 기업들이 다 긴장하는 시즌인데요. 맞습니다. 업계별로도 이 희비가 좀 엇갈릴 거고 네. 굉장히 뚜렷한 등락이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텐데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업 실적 발표에 관한 소식을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전해주신다고요? 네, 기업들이 속속 상반기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이 업계별로 묶어서 제가 한번 시리즈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전해드릴 실적 시리즈 1탄은 네. 정유업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유업계를 1탄으로 준비하신 이유는 가장 뚜렷한 뭔가 변수나 변화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주식 대세 하락장에서도 이 정유업계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중간중간 나왔고 상당히 주가만큼 실적도 잘 나왔을 거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높은 물가 때문에 네. 이 국민들과 기업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정유사들은 최근에 이제 표정 관리를 하느라 꽤나 고생들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초부터 세계를 강타한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입니다. 네. 네, 초기에는 얼마 못 가서 금방 끝날 거라는 생각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아마 희망사항이었나 봅니다. 네, 사태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요새 자가용 끌고 다니기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맞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월부터 국제유가가 역대급으로 상승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유가가 오르니까 소위 기름집이라고 불리는 이 정유사들의 실적은 껑충 뛰었고요. 네, 또 이걸 선반영해서 주식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래요. 경제라는 게 항상 좀 우는 곳이 있으면 웃는 곳이 있고 늘 그렇게 말해야죠. 반사이익이라는 게 있으니까 참 당연한 거긴 하지만 전쟁이 또 실적에 도움이 됐다. 이것도 씁쓸한 얘기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 정유업계 실적에는 얼마나 영향을 줬습니까? 네, 이 정유사들이 최근에 금감원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를 보면요. 네, SK이노베이션이 영업이익으로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가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냈고요. 상반기에만. 네. 그리고 GS칼텍스도 3조 2천억 원을 벌면서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이 벌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S오일이 3조 원대, 현대오일뱅크가 2조 원대 수익을 각각 거뒀고요. 네. 네, 그렇게 국내 정유기업 4개사가 벌어들인 총 영업이익이 상반기에만 12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네, 이게 1년 전하고 비교하면 흑자가 3배를 웃도는 건데 이게 1년치가 아닌 상반기에만 벌어들인 수익인데도 역대 연간 최대 실적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네, 역대 연간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냈던 게 2016년이었는데 네, 당시 1년 동안 번 게 7조 8천억이었으니까 네,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벌써 5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진짜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만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실적이 확연하게 더 오른다. 이런 어떤 구조가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이제 보통 정유사들이 이 원유를 도입할 때 산유국과 그 3개월 시차를 두고 계약을 맺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리 사다 놓은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제 나중에 가공된 석유 제품을 팔 때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 3개월 동안 가격이 또 오르니까요. 네, 이제 이걸 이제 재고평가 이익이라고 하는데 유가 상승기에는 이런 평가에 따른 차익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합인포맥스 그 단말기에서 두바이유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두바이유 가격이 연초에 배럴당 76달러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3월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127달러로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한 7월 이후로는 이제 최고 수준인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재고평가 이익도 그에 따라서 같이 불어난 겁니다. 네, 뭐 일종의 불로소득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유 재고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이익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불로소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오르면 도입 비용도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들기도 그러네요.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그 정유사들의 이제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정제 마진이라는 것도 그렇죠. 있는데요. 이 최종 석유 제품 가격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이제 원유 가격이나 뭐 수송 이제 운영 같은 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을 뺀 겁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우크라 사태 초반에는 원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정제 마진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 규제가 점점 완화되면서 그 석유 제품 수요가 늘어났고요. 네, 또 여기다가 이제 에너지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그렇죠. 네, 석유 제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정제 마진이 대폭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보통 정제 마진을 한 4달러에서 5달러 정도면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제 마진이 6월 중에 손익분기점이 한 6배 정도인 네, 30달러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게 다 이익 폭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재고 평가 이익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정제 마진까지 좋아지고 뭐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유사들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고유가 때문에 국민들은 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본인들이 좀 곤란한 입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 가면 리터당 2,000원이 훌쩍 넘었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예전 같으면 고급 휘발유도 넣을 수 있는 가격인데 뭐 요즘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굉장히 비쌉니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예전하고 똑같이 넣으면 네. 이 게이지 차는 게 네. 확연히 다르죠. 예, 똑같은 금액을 넣으면. 이동을 좀 그렇죠. 줄여야 될지 고민입니다. 진짜. 맞아요. 예. 이렇게 높은 유가 인상으로 말 그대로 국민들 뭐 유가뿐만 아니라 물가 전체가 오르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약간은 뭐 당연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화가 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유업계에서 성과급 얘기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뭐 많이 벌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국민들의 삶과는 조금 멀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올해 연초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유가 때문에 기업부터 국민들까지 다들 힘들었는데요. 네. 당시에 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고 또 나중에는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뭐 이제 확대해 주는 등 이제 고유가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도 이제 정유업계는 그 와중에도 실적 호황을 누리면서 네, 일각에서는 이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라는 뭐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 상반기 급여를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비판을 좀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직원들에게 뭐 성과급 많이 주고 하는 게 뭐 당연한 그렇죠. 얘기긴 한데 근데 이 정유사들의 성과급 자체가 논란이 되는 포인트는 이 실적 보조와 이게 기술력 향상이라든가 뭐 기업 운영을 잘해서 이런다기보다는 단순히 좀 불경기를 타고 유가가 오른 덕을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버리는 결과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불로소득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거 이제 들어보면 정말로 이게 비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여론만이 아니라 실제 들여다보니까 좀 많이 받아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얼마나 많이 받아간 거예요? 네. 국내 최대 정유사인 이 SK에너지가 네.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급여로 이제 8,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작년 상반기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넘게 뛰었고요. 또 GS 칼텍스도 평균 8,500여만 원 정도를 받아갔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네, 또 정유 4사 중에서 평균 급여 1위는 S-OIL이 차지했는데요. 네, 작년 상반기 5천만 원대에서 1년 새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만 이제 이미 1억 원을 넘어갔으니까 이걸 1년치 전체로 환산을 하면 평균 연봉 이제 2억 원을 찍는 것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네. 평균 연봉 2억 원. 뭐 엄청나네요. 평균이니까 뭐 평균이니까.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엄청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S-OIL 직원들은 뭐 억대 연봉자가 아니라 이제 2억대 연봉자라고 불러야 될 정도인데요. 그러네. 이 성과급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 직전 연도 실적을 반영해서 이듬해 초에 나가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정유업계 실적이 코로나 당시에는 이제 안 좋았다가 작년부터 실적이 회복되면서 올해 급여가 많아진 건데 이제 그 정유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내년 보너스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네, 이제 급여 체계가 다른 회사들과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성과급이 그해 말에 바로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년 호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네, 작년 말에 이미 지급이 됐고요. 네, 올해 상반기 이제 역대급 실적이 급여에 바로 반영되면 아마 연말에 가서 연봉이 크게 점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올 상반기에 이어진 또 역대급 실적에 지급 시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임직원들도 두둑한 성과급을 또 기대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산업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국내 정유 4사의 그 총 평균 급여가 올해 상반기에만 이제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통틀어서 상반기에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아간 곳이 카카오뱅크인데요. 네, 이제 평균 1억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같은 계열사인 카카오가 9,400만 원으로 2위였고, 네. 네, 그리고 신한지주가 8,900만 원으로 3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연봉으로 여겨지는 그 금융권 회사들이 상위권에 대체로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그렇죠. 네, 이제 급여가 정유업계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네, 또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그 전자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상반기에 8,100만 원을 지급했고, LG전자가 이제 6천만 원, 그리고 이제 전자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5,1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네네. 네, 정유업계와 비교하면 꽤 차이가 큰 편이죠. 네. 네, 그리고 급여 상승률 측면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38% 증가할 때 SK 에너지의 모 회사인 SK 이노베이션이 무려 8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이 상승률이 이제 전 기업을 통틀어서 최고치입니다. 네. 물가도 상승하고 유가가 오르니까 정유사들의 연봉이나 주요 기업들의 연봉도 오르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던 느낌인데 이렇게 상황이 지속되면 취준생들은 과거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게 아니고 정유사를만 인기가 막 폭증하겠어요. 그러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임금이 많은 곳을 그쵸. 선호하는 건 뭐 마음이 이게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연봉만 보면 요즘 뭐 취준생들이 선호한다는 이른바 좀 줄여가지고 IT 업계 네카라 900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네. 여기보다도 연봉만으로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산업군 자체의 어떤 수요가 많거나 산업 규모가 큰 업체들에서 이 고연봉과 상응하는 성과급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데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름값이 올라서 급여를 잘 주겠다. 이게 좀 논리가 좀 설득력이 없다고 할까요? 네.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쉽게 벌어진 돈으로 성과급으로 펑펑 쓰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 정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부터 정치권까지 각계 해서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세, 그러니까 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횡재세. 네,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에 정유사들이 고유가 상황에 혼자만 배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네,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서민 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정유사의 이제 과도 이익을 공유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달 초 국회에서 고유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유업체가 최대 이익을 거뒀다면서 이제 그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라는 사회적 압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 시민단체는 SK 본사인 저희 광화문 서린빌딩 앞에서 정유사와 민간 발전사들을 향해 이제 그 발전사들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걸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좀 여야 가리지 않고 활발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사실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탄탄해야 이걸 네. 또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있습니까? 근거가? 네, 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초 정유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네. 네, 이 정부와 정유사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서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간담회에서는 이제 석유사업법에 따른 부과금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네. 산자부 장관이 이제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석유 정제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관련 대통령령을 찾아봤더니
이제 의도적으로 수입량을 줄여서 공급을 제한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수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이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요. 이 그 상관관계를 의도성을 입증하는 거는 쉽지 않아. 그래 보이네요. 그죠? 예.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제 또 다른 나라의 예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렇게 이익이 커진 건 우리나라 정유사만의 일이 아닐 건데 실제로 다른 나라 석유 기업들도 실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엑손모빌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석유 기업들 주가도 한창 지수 자체가 안 좋을 때 좀 잘 갔었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횡재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횡재세 주장은 네.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 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도 이 깜짝 실적을 거둔 석유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영국 BP사는 뭐 2분기 순이익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네. 또 다른 영국 회사인 쉘도 이제 2분기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1, 2위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이제 쉐브론도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인지 이제 지난 6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엑손모빌을 겨냥해서 네, 엑손이 지난해 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갔다. 기억나네요. 네, 네. 노골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익률이 10%를 넘어가는 석유 기업에 네. 연방세 21%를 추가로 물리는 이제 법안이 발의됐고요. 네, 영국은 이미 쉘과 BP사에 법인세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횡재세인 셈이죠. 네. 그렇죠. 그 횡재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횡재세를 적용하는 게 그렇게 뭐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게. 업계에서는 당연히 반응이 좋지 않겠죠? 네, 물론 이제 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네. 네,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를 직접 추출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들은 정유만 하기 때문에 해외 석유 기업들과 사정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요. 근데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을 때는 뭐 조금 더 정부 지원이 없다가 근데 이제 겨우 흑자로 돌아서니까 추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인데요. 근데 실제로 정유업계는 이제 업황을 꽤 많이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실적이 좀 좋지 못했고 네. 네, 그래서 성과급도 많이 줄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작년이죠. 이제 2021년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급여가 올해 상반기에야 이제 겨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코로나 적자로 어려울 땐 우리끼리 도움 없이 어떻게든 헤쳐나왔는데 이제 좀 흑자를 많이 보니까 추가 과세를 한다? 부당하다? 뭐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죠. 정유 기업이 호황을 누리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횡재세 논란까지 이제 벌어진 건데 이민재 기자가 짚어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훈수를 두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그 순서가 이제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당장 횡재세를 부과하는 데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에 횡재세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요. 그리고 이창양 산자부 장관도 이달 초에 횡재세 환수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인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게 이제 성과급 잔치인데 요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근데 앞으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호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취합한 그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보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이 하반기 이제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이제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네. 그리고 2분기에 이건 이제 2분기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업이익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S-OIL이 3, 4분기 각각 8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네. 일단 실적은 좀 떨어질 것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얘기인데 아무래도 근데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그리는 맥락이지 싶은데 실적 하향 전망은 왜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하반기 실적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네.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최근 그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두바이유 가격이 이달 초부터 계속해서 $100 선을 밑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정제 마진은 지난달 21일에 연중 최저치인 $2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실적이 뭐 소폭 주춤할 수는 있어도 일단 올해 실적이 역대 최대일 거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정유사들이 뭐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게 되면 또 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정유 회사부터 횡재세 논란까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이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네. 댓글로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리즈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다음 실적 어떤 업계에 대해서 알아볼지 미리 보기 한 10초 정도 가능할까요? 네. 네, 보시죠. 네. 네, 이제 실적 시리즈 2탄은 네. 코로나와 이제 전화 위복이 힌트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기저 효과로 실적이 반색한 곳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추측을 해보면 리오프닝일까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추측이 좀 가능하십니까? 글쎄요, 코로나로 전화위복, 이 기저효과, 네. 여러 가지 업계들 지금 다룰 업체들이 많아요. IT부터 시작해서 유통부터 시작해서 해외 파트까지.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대체 투자처에 대한 수익률이 실적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까지 금융업종 이런 것도 쭉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다들 좀 취재를 많이 좀 해서 그러니까요. 시청자 바쁘시겠어요.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핏 뭐 요즘에 항공권 이런 것도 난리인데 그렇죠. 항공업계도 생각이 네. 나고요. 뭐 예. 여러 가지 생각은 나는데 네. 어쨌든 다음 실적 시리즈는 뭘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깊이가 다른 경제 채널입니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핫 키워드 낱낱이 풀어드리는데 이렇게 그치지 않고 이슈가 정치와 사회 문제 문화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제 전문 기자들과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민재 기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 저희는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홍선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알기 쉬운 이은주의 IPFS 연구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접속해서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큰 서버 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룡 기업들이 캉 너네 서버 계속 쓰려면 돈 2배 더 내! 내일은 4배 더 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 더 내고 계속 쓸 건가요? 안녕하세요. IPFS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IPFS 연구소장 이은주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IPFS의 모든 것을 파헤쳐봐요. 첫 번째 키워드, 자, 주소창에 도메인 쳐보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유튜브 도메인아 나와라, 얍! 네, 이렇게 주소창에 도메인을 입력하면은 HTTP 프로토콜이 유튜브 도메인과 연결된 IP 주소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브라우저의 유튜브 사이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HTTP가 뭐냐? 이 HTTP는 방금처럼 이렇게 웹에서 서버와 브라우저 간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인데요. 앞으로 웹사이트를 열 때 모두가 이걸 사용하자고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따라서 HTTP의 모든 데이터에게는 고유의 IP 주소가 존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서버에 있는 각기 다른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HTTP는 정보를 단순한 텍스트로 주고받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보안을 강화한 인증과 암호화를 적용한 프로토콜 HTTPS가 개발됐습니다. 앞서 유튜브 도메인을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쉽게 하려고 HTTP라고 사용했는데 사실 유튜브도 이 HTT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HTTPS의 S는 뭘까요? 암호? 시크릿? 땡! 정답은 시큐어입니다. 이 HTTPS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제공한 증명서가 있는 웹사이트만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방식인데요.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모든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통신을 읽을 수 없도록 암호화해서 보안을 강화한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하시는 웹사이트 주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사용되는 사이트 대부분은 아마도 보안이 강화된 이 HTTPS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 이 서버 구축 등 IT 인프라 비용이 높았던 인터넷 초기 당시에는 이 IP 주소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HTTP와 HTTPS 방식은 이 수많은 데이터를 한 서버에 저장하는 데 매우 유용했는데요. 그 결과 이 HTTP는 중앙화된 서버와 해당 서버에 의존하는 수십